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수경 작가의 가위바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199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데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고 그것을 트라우마로 간직하고 있는 두 남녀가 만나 서로를 보듬어 안지만 상처가 쉽게 아물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수경 작가의 가위바위보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일 가위. 나는 막 해고당했다. 문을 박차고 뛰어든 판촉 실장은 다짜고짜 나를 방송실 의자에서 끌어내렸다. 그는 영업을 통째로 망치기로 작정했냐며 이따위로 일할 거면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쳤다. 나는 알았다고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의외로 차분했다. 월급날은 바로 며칠 전이었고 내가 여기서 근무한 기간은 반년 남짓에 불과했으므로 번거로운 퇴직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았다. 나는 탈의실로 들어가 유니폼을 벗고 가방을 들었다. 내가 되풀이시켰던 노래가 끝나가고 있었다. 머나먼 인생길엔 갈래길도 많단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무나 이겨라. 한산한 오전이고 판촉 실장은 저 음악을 걷어낸 다음 헝가리 무곡, 쥐선상의 아리아, 핸델의 라르고 등을 틀기 시작할 것이다. 방송실을 나오기 전 나는 판촉 실장을 향해 남은 기운을 다해 꼿꼿이 목을 세웠다. 오늘 남자를 소개받을 것이고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그 남자와 결혼할 작정이라고. 어차피 여기는 오늘 그만둘 계획이었다고.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실컷 들어보고 싶었다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판촉 실장은 내 양 어깨를 잡고 으르렁거렸다. 미스 박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상관할 바가 아니오. 하지만 방송을 망친 건 용서할 수가 없소. 똑같은 음악을 몇 번이나 돌렸는지 아시오? 내가 셈해본 것만 해도 5번. 지금 나간 것까지 치자면 자그마치 6번이 넘는단 말이오. 그렇지 않아도 날씨 때문에 매상이 바닥인데 미스 박이 매장 분위기를 얼마나 어수선하게 만들었는지 알고나 있소? 방송실 문을 잠가놓고 이따위 장난이나 치는 것이 용납될 만큼 직장이 호락호락한 곳이라 생각하고 있었소? 똑똑히 들어두시오. 이건 사직이 아니라 분명 해고요. 해고. 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모르진 않겠지?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방송실이 있는 5층에서 계단을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계단과 계단 사이 유리창으로 빗줄기들이 맹렬한 사선을 긋고 있었다. 지금 심정 같아서는 오늘 소개받는 남자가 한 가지 약속만 지켜준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결혼해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에게 왜냐고 묻지 않을 것. 나에게는 스스로도 설명해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조금 전만 해도 그랬다. 내 이성은 내가 선택한 노래가 백화점 음악 방송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경고했고 같은 노래를 반복시키는 것은 금물이라고 빨간 신호등을 깜빡여 주었다. 하지만 그 시간 나를 점령하고 있었던 것은 내 이성이 아니었다. 판촉 실장이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 이성은 그에게 공손히 사과하라고 일러주었다. 이 직장에서 앞으로 반년은 더 버텨야 적금을 탈 수 있고
적금을 타야 한 학기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서울 인근 도시인 이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데 자족하고 있었다. 자취방과 백화점은 도보로 10분 거리고 방세와 물가는 서울보다 저렴했다. 나는 원하던 대로 돈과 시간을 동시에 절약할 수 있었다. 전공 서적들을 뒤적이면서 복학을 꿈꿀 만큼의 여유도 생겨났다. 내 조각난 사회 경험 속에서 음악다방 DJ로 일했던 것이 판촉실장 눈에 띄어 방송실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도 행운이라면 행운이었다. 방송실이라고 잡다한 업무나 다중적인 인간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매장의 판매사원이나 안내사원에 비해 썩 한산한 근무 환경인 것은 분명했다. 나로서는 놓치기 아까운 직장이었다. 그러나 나는 무슨 까닭에서인지 판촉실장을 향해 꼿꼿이 고개를 세우고 말았다. 내 행동과 감정을 조율하는 것은 내 이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억들이었다. 양지보다 음지에서 자라나 우울하게 고여있는 기억들은 나를 자기들의 음습한 늪 속으로 하염없이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들은 내 안에서 나를 갉아먹으며 살아간다. 나는 한때 그 기억들을 버리려고 안간힘도 써보았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노력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고 부서지지 않았다. 썩지도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밖에는 없었다. 사흘 전 그 아이를 만나는 일만 없었다면 나는 성낼 기회를 엿보고 있는 기억들을 덧내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방송실 의자에 앉아 음악방송을 계속 하고 있을 것이다. 그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꽤 성실한 직원 축에 속했다. 여기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나는 판촉실장이 제시했던 근무 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해왔다. 미스박이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백화점에서 음악은 판매 실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고객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려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란 말이오. 여기는 문화 공연장이 아니라 그날그날의 판매 실적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치열한 경쟁 시장이요. 어떻게 해야 물건을 팔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고객들이 물건을 사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 미스박이 음악을 선택하는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배경음악에 따라 매상이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백화점 방송실은 처음 근무한다니까 내가 몇 가지 기본 지침을 알려주겠소. 우선 오전에는 차분한 음악을 선택하면 큰 실패가 없을 것이요. 매장이 한가한 오전 시간대에는 고객의 발길을 잡아두는 것이 중요하니까. 고객으로 하여금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음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오후에는 매장 회전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시오. 고객들이 저절로 움직이고 싶어지는 빠른 템포들의 음악들. 예를 들면 가볍고 경쾌한 발라드나 팝송 계열이 무난할 것이요. 특히 박앤세일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서너 배 많은 고객이 몰려옵니다. 이때는 고객들의 발걸음을 최대한 재촉해서 매장 회전을 윤활하게 하도록 빠른 템포의 음악들을 연이어 내보내시오. 행진곡도 괜찮고 평상시보다 볼륨을 높여도 괜찮소. 저녁 무렵에는 흘러간 팝송 정도면 되겠지. 잊지 마시오.
음악은 판매 실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냉엄한 사실을. 매장 진열이 보여주는 환경이라면 음악은 들려주는 환경인 것이오. 단언하건대 나는 한 번도 그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다. 나는 그의 지시대로 오전에는 차분한 클래식을, 오후에는 가벼운 발라드나 경쾌한 팝송을, 그리고 저녁 무렵에는 흘러간 경음악을 방송했다. 결근이나 지각을 함으로써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인 적도 물론 없었다. 내가 시도했던 단 한 번의 일탈이 정당한 해고로 이어질 만큼 탄탄한 상식과 규칙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이 사회라면 내 삶을 깡그리 일탈시켰던 행위에 대한 책임도 누군가가 져주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나는 바이올린 선율이 춤을 추고 있는 3층으로 들어섰다. 정기 박앤세일 기간인데도 갑작스레 시작된 장마 때문에 매장은 전반적으로 한산했다. 오른쪽 홀 중앙에 장난감 매장이 있었다. 수백 종류의 장난감들이 아이들의 호기심과 부모들의 지갑을 유혹하며 반짝거리고 있었다. 장난감 매장은 돈만 치르면 아이들에게 무엇이든지 안겨줄 수 있는 요술의 나라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풍부한 감성과 쑥쑥 자라나는 지성도 줄 수 있다. 창의력과 상상력에서 탐구심과 모험심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도구를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어디를 둘러보아도 자기 존재를 거부당했던 아이들의 깊은 상처를 치료해 줄 만한 장난감은 눈에 띄지 않았다. 장난감 매장 직원은 계산대에서 장부 정리에 여념이 없었다. 그날 저 직원이 아이를 방송실로 데려왔었다. 음악을 내보내는 짬짬이 필요한 안내방송을 하는 것은 방송실 직원인 내 몫이었다. 내가 해왔던 안내방송의 태반은 손님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거나 매장에서 손님을 호출하는 일, 또는 주차장에 전달 사항을 전하는 일 따위였다. 물론 미아를 찾는 방송도 심심찮게 있었다. 우는 엄마들의 아이를 찾아주기 위한 방송, 그리고 우는 아이들의 보호자를 찾아주는 방송. 좀 시끄럽기는 해도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미아 찾기 방송이고, 나는 그 아이를 만났을 때도 가벼운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서너 살쯤 된 여자아이의 보호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이는 분홍색 반바지에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있고 빨간색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이 어린이의 보호자 되시는 분은 방송을 들으시는 즉시 5층 방송실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너 살쯤 된 여자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분홍색 반바지에 하얀 티셔츠를 입은 어린이의 보호자 되시는 분은 아이는 우리 나이로 3살 정도. 성장이 늦다고 쳐도 4살은 넘지 않아 보였다. 아이는 겁에 질려선지 자기 이름도 나이도 말하지 못했다. 딩동댕을 울리면서 20분 간격으로 방송을 해봤지만 아이의 보호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잔잔한 경음악이 매장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방송의 끝 순서인 이별의 노래가 울려 퍼져도 아이를 찾으러 오는 사람은 끝내 없었다. 제 울음과 서름에 지친 아이는 방송실 구석에 쪼그린 채 꼬박꼬박 고개를 떨궜고 내 안의 기억들은 이런 시간을 애타게 기다렸다는 듯 독버섯의 화려한 빛깔로 피어나기 시작했다. 어쩌면 저 아이도 한동안 괴로워할지도 모른다. 혹시 내가 움직였던 것은 아닐까?
그랬을 거야. 움직였던 것 같아. 엄마가 또는 아빠가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고 했는데,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아이스크림 사온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내가 움직였을 거야. 예쁜 공을 만져보려고 했던 것 같아. 인형을 쓰다듬어 보려고 내가 한 걸음 움직였는지도 몰라. 움직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잘못은 내가 했어. 내 잘못이야. 내가 나빴어. 내가 나쁜 아이야. 연락을 받고 방송실로 올라온 늑수구레한 경비원은 하고 싶은 말을 스스럼 없이 뱉어냈다. 기아구먼. 미친년놈들. 갖다 버릴 자식을 낳기는 왜 낳아? 지들 마음 내키는 대로 살려면 자식도 아예 낳지를 말지. 별 희한한 일 다 일어나는 세상이라지만 콩알 만한 자식까지 내다 버리니 뭘 믿고 살아야 하는 건지. 너도 참 딱하다. 험한 세상 뭐 하려고 태어나서. 구청은 문을 닫았겠고 우선 파출소에 신고해야겠구먼. 구청에서 일하는 사촌동생 말을 들어보니 서울에서만도 이런 애들이 한 달에 100명은 넘는답디다. 오죽하면 한양 김씨니 한양 이씨니 하는 본관들이 생겼겠소. 기아들한테 성을 만들어주자니 본관과 성이 필요한데 어느 본관을 마음대로 갖다 붙이겠어. 서울에서 주워왔다고 한양이라고 달아주는 게지. 경비원의 우렁우렁한 목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아이는 겁에 질려가고 있었다. 불안에 얼어버린 작은 얼굴을 물끄러미 마주보다 나는 아이의 작고 가벼운 몸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리고 아이의 귓속에다 빠르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배고팠지? 목마르고. 네가 이렇게 떠날 줄 알았으면 먹을 걸 챙겨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잘 알아두렴. 이건 절대로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이 세상은 자기가 믿던 것으로부터 한 번쯤 버림받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인지도 몰라. 누구도 자기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살아가는 곳 말이야. 그러니 네 잘못은 아니야. 네 이름은 박경아야. 네가 살아가다 힘들 때, 비틀거리고 싶어질 때 나를 떠올릴 수 있겠니? 너의 이 순간을 지켜본 사람을. 증인이 없는 시간 때문에 울어선 안 된단다. 울지 말렴. 부디 울지 말고 살아가렴. 아이는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확연히 깨닫는 그날까지 이 장난감 매장에 대한 기억을 놓지 못할 것이다. 깨달은 다음에는 기억이 아이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자기를 갉아먹으며 살아가는 기억들을 견뎌내기 위해 아이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것일까? 나는 장난감 매장을 빠져나와 다시 계단으로 향했다. 경비원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 그날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다. 나처럼 뿌리가 허약한 작은 도시는 금방 습기 냄새를 풍겼고 가로수도 붉은 보도블록도 버스 정류장 간판도 검은 아스팔트와 그 위를 질주하는 차들도 빗물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명멸하는 네온 사인이 빗물에 젖어 울고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들이 흠씬 젖어 울고 내 마음속의 기억들이 울고 있었다. 나는 내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일이 두려워졌다. 그 방에서 반년 가까이 세워왔던 건강한 계획들은 아무래도 꿈이었던 것 같았다. 어떻게 내가 사는 일에서 벗어나고
또 나를 기억하는 일에서도 벗어난 시간을 꿈꾸었단 말인가. 나에게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뿐이었다. 나를 잊어야 하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먹고 사는 일에 빼앗겨버린 시간이거나. 비를 맞으며 거리를 쏘다니던 나는 네온이 꺼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거리의 한 모퉁이에 주저앉았다. 가로등 불빛조차 없는 비 쏟아지는 어둠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의 실체를 보고 있었다. 언제 어디서 우연이라는 불순한 틈입자에 의해 엉클어져 버릴지 모르는 허약한 그 무엇. 제 몸 하나 지탱하기 어려운 옷걸이에다 나는 박경아라는 제2의 이름으로 길을 쓰고 희망이나 낙관 같은 아름다운 옷가지들을 걸어보고 싶어 했지만 아무래도 내 인생은 어둠의 몫인 것 같았다. 나는 내 변변찮은 삶을 잡아뜯으며 그 자리에서 기어코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고 말았다. 나는 계단 유리창에 뺨을 대보았다. 유리창 저편에는 끝없는 허공을 뚫고 날아온 빗줄기들이 땅도 하늘도 삼켜가고 있는데 내 뺨에 감추되는 것은 유리의 차가운 이물감뿐이었다.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기억들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식이었다. 뺨을 대면 피부에 느껴지는 것은 생생한 이물감뿐.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섬뜩한 느낌 저편에서 지금처럼 비가 내리고 있다. 한 여자가 있다. 한 남자가 있다. 그리고 3살 또는 4살쯤 된 내가 있다. 내 주위를 기어다니던 아기도 있다. 뜨거운 피도 몰캉한 살도 체온도 없는 숨쉬지 않는 4명의 사람들이 내 기억에 들어앉아 있다. 여자와 남자는 언젠가부터 심하게 다투었다. 나는 무서웠지만 울지는 않았던 것 같다. 여자가 커다란 가방을 끌고 나왔다. 여자는 아기를 업으려고 했다. 남자가 여자의 손을 후려쳤다. 아기가 울었다. 남자가 나를 손가락질했고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다시 싸웠다. 그들의 고함 소리 중에 분명코 내 이름이 들어있었다. 내 이름은 그들이 소리쳤던 내 이름은 기억은 꼭 필요한 곳에서 나를 배반한다. 그들의 고함 속에서 내가 알고 있던 놀이 이름이 튀어나왔다. 가위바위보.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 하나. 가위바위보를 하던 2개의 손. 그들의 손이 가르던 허공. 그리고 여자의 손과 남자의 손 사이에 떠돌던 이상한 침묵. 내 가슴을 핥히고 지나가던 차가운 바람. 장면이 바뀐다. 나는 말없이 남자와 살고 있다. 아마 아빠 또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나는 그를 불렀을 것이다. 아주 더운 날 이마를 쪼아대는 햇살 때문에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던 길을 내가 총총거리며 따라가고 있다. 분수대 앞에서 남자가 말했던 것 같다. 기다리고 있으라고.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목이 마르고 입안이 쩍쩍 달라붙었지만 나는 물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나는 남자가 정해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남자를 기다렸다. 뙤약볕이 그늘로 바뀌고
하늘이 어두워졌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기다렸다. 그의 말대로 그가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오독하니 서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에 쥐가 나고 허기 때문에 곧 쓰러질 것 같았지만 나는 약속을 지켰고 그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분수대 옆에서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다. 남자가 정해준 자리에서 해가 지고 달이 떴다. 어느 순간 분수대가, 달빛이, 밤하늘이 나보다 더 길어진 내 까만 그림자가 빙빙 돌아가던 어느 한순간 나는 불현듯 깨달았다.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나는 깨달음과 동시에 내 인생의 날줄을 자르는 날카로운 금속성의 가위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 부모가 가위로 내 운명의 날줄을 잘라낸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잘리게 되어 있는 것이 내 운명인지. 백화점 밖으로 나섰다. 그날 밤 나를 울렸던 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직장을 잃었고 이곳에 펼쳤던 내 생활도 거두어들여야 할 것이다. 또 어디로 가서 정착해야 하는 것일까? 내가 휴학과 복학을 거듭하는 사이 졸업하고 벌써 쌍둥이의 엄마가 된 K가 말했다. 사는 걸 잊는데 결혼만큼 좋은 약은 없다고. 나는 그녀의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한 번도 떠올려 보지 않던 결혼이라는 두 음절의 단어가 커다란 울림으로 내 귓속에 박혀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사실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 우리 아파트에 새든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네가 자꾸 생각나는 거야. 두 사람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비슷해. 내가 고등학교 때 너를 이유 없이 좋아하다가 결국 대학도 너 간다는 곳으로 쫓아갔듯이 이 남자도 그냥 좋게 느껴지더라. 두 사람이 썩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겠니? 부모님 안 계시고 형제 자매 없고 혼자 벌어서 혼자 산다고. 다른 얘기들은 안 했어. 네가 차차 할 기회가 있겠지 싶어서. 그 사람은 너를 만나겠다고 하던데. 그럴래? 만나볼래? 그럼 약속을 정해볼까? 네가 언제 서울로 올 수 있니? 언제라도.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좋아. 나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아. 나는 K의 맞선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는 걸 잊을 수 있다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내 영혼까지 올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 믿었던 것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닐까. 나는 지난 반년 동안 내 꿈을 붙잡아 맸던 백화점을 뒤로 한 채 시외버스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내 온몸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 바위. 이런 자리에서 다른 여자 이야기를 꺼내다니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드디어 그녀의 결혼 동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29이었는데 29회를 살아오면서 그녀의 동의를 받아내던 그날만큼 가볍게 날아갈 것 같은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의 행복이여, 나의 부드러운 운명이여, 감탄사가 저절로 터져 나왔지요. 흔한 말로 이 세상을 품에 안은 것 같았다고나 할까요?
대학 3학년 때 그녀를 마음에 둔 일에 제 배우자로 다른 사람을 떠올려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망은 끈질길수록 좋다. 왜냐하면 소망의 열매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수록 달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을 일기장에 적으면서 그녀를 해바라기 해왔지요. 소망을 위해 8년을 기다려온 저였는데 막상 소망이 이루어지고 보니 결혼식 날을 기다릴 일이 천리길처럼 멀어 보이더군요. 그녀와 양가 부모님은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쯤에 식을 올리자 했지만 제가 7월 중에 하자고 우겼지요. 저는 여름의 결혼식이 가을의 결혼식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를 77가지나 적어갔습니다. 그녀는 알았다고 웃으면서 손을 내젓는데도 77가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있는 힘을 다해 계획을 실천했고 실천의 결과를 꼼꼼하게 점검했지요.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고나 할까요? 내 귀퉁이가 꽉 차 있는 안정감 있는 사각형. 저는 삶의 형상이 그렇게 단순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평탄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제가 노력하면 큰 실패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생은 공평하고 정확한 것이라고 신뢰하게 되었지요. 인생이란 각자 나침판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항해하는 것이고 항해도와 항해술처럼 여정에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나가면 난파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제 의견대로 7월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동의를 얻는 일이 끝인 줄 알았는데 결혼 합의에서 결혼식을 향해 가는 길도 쉽지 않더군요. 가령 이런 문제들이지요. 두 사람 직장이 강남에 있으니 직장 근처에 소형 아파트를 전세 얻자는 것이 그녀의 의견이면 제 의견은 변두리로 나가더라도 은행 융자를 얻어 집을 빨리 장만하자는 쪽이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혼수를 줄이는 대신 집값을 보태줄 테니 직장 근처 소형 아파트를 아예 구입하라는 장인어른 되실 분의 의견. 집에 빈 방이 2칸이나 있으니 학가에서 살다가 제대로 된 아파트를 마련해서 분가하라는 제 어머니의 의견. 그녀를 붙잡고 용인쯤으로 나가 아파트를 사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며 설득해봤지만 이번에는 그녀도 쉽게 양보하지 않더군요. 저는 경제지와 부동산 전문지에서 제 의견을 지지해줄 기사들을 스크랩하고 강남에 전세 아파트를 구했을 때와 용인에 자가를 마련했을 때의 전망을 비교 분석해서 다시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 고집을 말릴 방도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럼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를 하자더군요. 가위바위보식의 승부 가르기야말로 제가 제일 싫어하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제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조목조목 파고들었습니다. 가위바위보란 결코 공평한 것이 아니다. 어느 누구의 의지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상으로는 공평해 보인다. 하지만 결국은 우연에다 자신의 결정을 위탁해버리는 것이다. 자신의 선택권에 관한 책임 회피다. 인간의 사고와 이성이 개입되지 않은 자리에 어떤 인간다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길게 늘어놓았을 겁니다. 나중에는 이 세상의 이치란 무엇이든지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다. 더 나아가 현상적으로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의 단면들도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내적 필연성과 합법칙성이 존재한다는 법이라며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철학 용어까지 들춰냈죠. 그녀를 설득하려다 보니 다소 현학적인 문구들이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삶이 필연의 누적인가 아니면 우연의 중첩인가 하는 질문 앞에서 저는 삶은 필연의 누적 쪽이라고 확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세세하게 헤집어보면 그 안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필연이나 필연적 우연의 모세 혈관이 퍼져 있을 거라고 단정했었지요. 저는 실패나 좌절을 운명 탓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솔직히 경멸했습니다. 운명은 각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 행복이나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 안에 쥐어진 나침판이나 항해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었지요. 누군가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면 저는 제 척도를 그 사람에게 들이대면서 오만을 부렸습니다. 노력하는데 왜 안 되겠는가? 결국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 아닌가? 용인에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결혼 예물 순서가 남았더군요. 그날은 날짜도 잊히지 않습니다. 6월 29일이었죠. 목요일이었고 원래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예물을 고르기로 한 날은 이틀 뒤인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목요일 출근을 했는데 불현듯 그녀가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전날 저녁에 만났었는데 말입니다. 그녀의 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저녁 때 동창들 모임이 있다며 난감해 하더군요. 그쯤에서 제가 물러서야 했는데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지요. 남편 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장난스럽게 늘어놓으면서 그녀는 알았다며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나갈 테니 7시쯤 만나자고 하더군요. 제 눈앞으로 굴러오고 있던 운명의 바위를 낌새라도 챌 수 있었다면 그렇게 기막힌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6시를 외쳤습니다. 결혼 예물의 디자인이나 가격 등을 한 번쯤 미리 봐두는 게 좋겠다며 서초동의 S백화점을 약속 장소로 정하고 말았습니다. 저녁 6시 S백화점 커피숍. 아,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사연인지 벌써 짐작하셨군요. 아마 짐작하시는 그대로일 겁니다. 담배 태우십니까? 그럼 커피라도 더 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더 마시지요. 저도 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이고 필연적인 것을 좋아하던 저 같은 사람이 흡연할 까닭이 없었지요. 담배 한 개비마다 수명이 5분 30초씩 줄어든다고 하더군요. 하루 한 갑이면 110분. 산술적으로 따지자면 비흡연자의 하루는 24시간이고 흡연자의 하루는 22시간 남짓한 셈이더군요. 그 일이 없었다면 하루에 2시간씩이나 생명을 갉아먹는 담배를 여전히 혐오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한 발자국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요즘은 제 인생이 하늘에 떠다니는 연처럼 위태롭게 여겨집니다. 얼레를 들고 있는 것은 저 자신이지만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가느다란 연줄에 이어진 연이 언제 끊어져 나갈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결혼을 위해 맞선을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여기에 온 것은 아닙니다.
결혼 같은 것을 떠올릴 심정이 아니었다고나 할까요? 친구분이 그러시더군요. 저와 경아 씨가 어딘지 모르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으니 그냥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녀와 함께 다니면 닮았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혹시 그녀와 닮은 여자가 아닐까 싶은 짐작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분위기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찻집에 들어와서 경아 씨를 처음 봤을 때 경아 씨의 어둡고 지친 듯한 모습이 불안했었습니다. 아, 저 여자도 맞선을 보러 나온 여자는 아니구나 하는 느낌.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경아 씨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꾸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마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6시 S백화점 커피숍. 전화를 끊기 전에 제가 덧붙였죠. 미래의 아내가 미래의 남편을 기다려주는 모습도 한 번쯤 보아두고 싶노라고. 지나간 시간을 찾을 수만 있다면 저는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미래의 남편이 미래의 아내를 기다리는 즐거움을 끝까지 누리고 싶다고. 한번 흘러가면 영원히 흘러가는 시간인 것도 모르고 저는 그녀에게 다짐했던 겁니다. 늦지 말라고. 제 직장에서 약속 장소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정확하게 5시 30분에 저는 사무실을 출발했습니다. 그녀와 결혼을 약속하고 꼭 한 달이 지난 날이라는 걸 기억했기 때문이죠. 백화점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꽃다발을 준비하고 그녀를 기다릴 예정이었습니다. 카드에 쓸 문구까지 떠올려 두었지요. 지난 8년간 매일, 매 계절 당신을 생각해왔듯 앞으로 80년간 그렇게 당신을 생각할 것이요. 하지만 시간은 머리 위 공중에서 소리 없이 원을 그리면서 제 안에 부드러운 것들을 쪼아먹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부리와 날카로운 발톱이 억센 날개축지가 저에게 그림자를 들이운 것도 모른 채 저는 휘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날따라 제 차가 신호등마다 걸리더군요. 또 정지 신호가 떨어지기에 차를 무리하게 좌회전 차선으로 빼내려다 그만 옆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 현장에서 합의를 보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말았더군요. 교대역을 막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 앞에서 제 눈앞에서 무슨 일인가가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무슨 엄청난 일이 아주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교대역을 막 지나쳤는데 백화점이 엄청난 굉음과 폭격 소리, 자욱한 먼지, 건물이 주저앉고 쏟아져 내리는 돌멩이들, 불꽃, 연기. 아니,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 입으로 꺼내는 것이 처음이라서. 커피보다 술을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100명 중 1명은,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 45만 명은 술집에서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더군요. 저도 이제는 그 안에 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 만나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던 사람은 저였고, 약속 장소를 거기로 정한 사람도 저였고, 약속 시간을 6시로 해야 된다고 고집했던 사람도 저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지각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덧붙였지요. 그녀를 죽인 사람은 바로 저인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간이 혼자 살아남아 술집 아니면 어디서 지구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잔 받으십시오. 사람이 믿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때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저는 제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는지를 기억해냈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나중에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제가 봤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기억해낸 것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비행기가 추락하고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여객선이 침몰하고 주택가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 현장을 보았을 때는 끔찍한 사고 내용이 내 몸에 그대로 감지되었는데 내 앞에서 벌어진 사고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더란 말입니다. 백화점이, 그것도 하고 많은 백화점 중에서 그녀가 나를 기다리는 백화점이 내 앞에서 무너지다니요. 그 백화점은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에 가장 행복한 꿈을 꾸던 장소였습니다. 직장이 강남이었지만 그녀와 결혼 약속을 한 뒤에야 거기에 처음 가보았지요. 우리는 그 백화점 어디에서고 우리의 시야가 닿는 곳이면 행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잠을 자게 될 침대, 아침마다 빵 굽는 냄새를 맡을 작은 식탁, 나란히 앉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2인용 소파, 거품을 내어 서로를 간지럽힐 수 있는 라벤더 향 목욕용품, 우리 아기에게 입히고 싶은 앙증맞게 작은 옷들과 기저귀. 우리는 그 백화점을 돌면서 우리의 행복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의 그림을 그렸던 그 백화점이, 가장 아름다운 꿈만을 꾸었던 그 장소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다니요.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슨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 콘크리트 더미에 깔리고 돌무더기에 깔린 채 신음하고 비명 지르는 사람들, 정신을 잃고 널브러진 사람들,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 천지였지만 전 미안하게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수라장이 된 폐허 속에서 정신없이 커피숍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디가 커피숍인가? 여기인가 저기인가? 어디 있니? 어디 있는 거니? 제 마음은 수천 번, 수만 번 그녀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쪽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녀가 도착하지 않았기를.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길이 막혀서, 아니면 약속을 억지로 정한 나에게 화가 나서 아직 오지 않았기를. 저 아비 교환 속에 제발 그녀가 없기를. 하지만 혼이 빠진 채 우왕좌왕 뛰어다니면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저는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빠른 속도로 굴러내리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이미 저를 덮쳤다는 것을, 환각과도 같은 시간이 영원히 제 가슴에 정지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그 뒤의 일들은 말씀드리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그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 백화점을 약속 장소로 정하지 않았다면, 약속 시간을 앞당기자고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일찍 오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제가 하지 않았다면, 아니 그날 제 차가 정지 신호마다 걸리지 않았다면, 접촉사고만 나지 않았다면,
이런 가정법이 통하지 않는 것이 인생이더군요. 세월이 흘러간 지금 나는 비로소 생각해 봅니다. 그날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그녀와 나는 무엇인가? 그녀를 짓눌렀던 운명의 바위는 그녀의 목숨을 뺏어갔고, 나를 짓눌렀던 운명의 바위는 나에게서 그녀를 뺏어갔는데, 저는 대답해 봅니다. 인생이란 제가 신봉해왔던 내적 필연이나 인과의 법칙 따위에 의해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측해 볼 수 없는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거창하게 우연, 필연을 논할 것도 없이 앞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인생이란 그저 막막한 것이 아닌가.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제 고집을 버렸습니다. 삶에 대한 신뢰감도 버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삶은 안정감 있는 사각형이 아니라 언제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지 모르는 역삼각형, 또는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는 타원형 같은 것입니다. 맥주가 시원하군요. 한 잔 더 받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 저는 결혼 상대자를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녀를 향한 그리움 또는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설사 제가 그녀를 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안 하고 하는 중요한 선택을 저 스스로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제 선택이 또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무 결정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 노력이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세상, 가위바위보 하듯이 발 닿는 대로 살아갈 뿐이지요. 3. 보.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저는 삶을 다시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파란 하늘처럼 눈부신 세월을 살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절대로 기다림 때문에 경아 씨를 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이래 그는 약속을 지켰고 예고 없이 이렇게 늦는 일은 처음이었다. 째깍째깍 시계의 초침 소리에 맞춰 방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보육원을 나온 이래 나는 흔들리는 방들을 전전해왔다. 기차가 지나다닐 때마다 방 전체가 덜컹거리던 옥탑방도 있었고, 내 마음속의 기억들처럼 장판과 벽면이 시꺼멓게 썩어 비 오는 날마다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던 지하 방도 있었다. 등록금이 없어서 생활비가 바닥나서 흔들렸던 방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 방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방이었다. 이 방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그와 내가 서로의 상처를 흡입해주던 방이었고, 가슴에 영원히 정지해버린 기억들에도 불구하고 삶을 끝까지 살아보고 싶도록 서로에게 꿈을 투입해주던 방이었다. 이 방은 서로의 생을 감싸안기 위해 우리가 펼쳐놓았던 운명의 보호였다. 나는 걸레를 집어들었다. 방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걸레뿐 아니라 책이 수북이 쌓여있는 책상도, 저 나무 장롱도 못 들 것이 없을 것 같았다. 나는 힘을 주어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전등 아래 희미하게 어른거리는 가구들의 그림자를 지우고 귀청을 울리는 초침 소리를 밀어내면서 구석구석 걸레질을 해나갔다. 그 찻집에서 만남을 계속하던 어느 날인가도 그는 몹시 늦은 적이 있었다. 20분쯤 지났을 때 내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다. 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것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계속 그를 기다렸다. 어느새 그는 내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30분이 지나고 40분이 흘러갔을 때 분수대 옆에서의 기억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나는 차갑게 날이 서 있는 에어컨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날처럼 진땀을 흘렸다. 1시간을 넘기고서야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에게 기다렸다고 말했고 내 심장에 어떤 화살이 박혔는지 알아챈 그는 수없이 반복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실은 저도 두려워서 제 감정이 새롭게 꿈을 꾸어보려는 제 열정이 무서워서 미안합니다. 그는 기다림에 대한 내 공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허리를 폈을 때 방은 확실히 안정감을 찾은 것 같았다. 나는 방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풀어진 두루마리 휴지를 끝자락까지 꼭꼭 여며준 뒤 밖으로 나섰다. 주인집이 거주하는 안채는 깊은 잠에 빠졌고 고적한 달빛이 인기척 없는 마당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만월이었다. 차가운 겨울 하늘에 둥그렇게 떠있는 보름달. 계절이 안고 있는 스산함에도 불구하고 달은 풍성해 보였다. 빈자리 한 군데 없이 풍성해서 혼자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달을 나는 처연하게 바라보았다. 저 달처럼 혼자 떠 있을 수 있는 인생은, 혼자서도 넘칠 수 있는 인생은 행복할 것인가? 무르익은 행복에는 불행이 디딜 땅이 없으리라. 슬픔이나 연민 등의 고달픈 감정들이 파고들 빈자리가 없으리라. 만약 그가 저 보름달처럼 한치의 빈틈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내 일그러진 유년기를 그에게 고백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인생의 모든 일에 필연의 논리를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질문은 그를 사랑하느냐는 거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아가씨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할 만큼 적나라한 것이 아니에요. 나도 아가씨만 한 나이 때는 사랑이 상대편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보다 상대편을 먼저 고려하고 생각해주는 거랍니다. 아가씨가 알다시피 우리 애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직장도 그만두었고 집에서도 뛰쳐나갔어요. 아가씨 말이 나왔을 때 웬만하면 결혼을 시키려고도 해봤어요.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해야 악몽 같은 죄책감에서 벗어날 텐데 싶어서 집에서도 혼처를 수소문하던 중이었는데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런데 아가씨 상황이 너무 예상 밖이더군요. 우리가 100번 양보한다고 가정도 해봤어요. 대학은 2년까지 마쳤다니까 결혼 후에 학교를 다니게 하고 졸업시키면 되겠구나. 가진 게 없는 건 나무랄 수 없는 일이니 내가 혼수며 예물이며 표 안 나게 처리해줘야겠지. 그런데 아가씨,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아가씨의 근본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가씨 앞에서 하기는 못한 말이지만 차라리 어릴 때 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고아가 된 거라면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아도 이렇게까지 거부감이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아가씨 대학도 찾아가 보고 보육원도 수소문해서 방문해보고 알아볼 만큼 다 알아봤어요. 호적도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었더군요.
정확한 생년월일도 고향도 원래 성과 이름도 도무지 확인해 볼 방법이 없더군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서 이름 석자 생년월일도 안 적어 놓았는지 도저히 아니다 싶었고 이건 내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가 우리 애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제발 떠나주세요. 우리 애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올바른 사랑일 거예요. 결혼은 여건이 엇비슷해야 서로 불행해지지 않는 법이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절대로 아가씨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절대로. 그는 어디 있는 것일까? 나는 그가 편안했고 그에게 기대고 싶었다. 마찬가지로 그는 나를 편안해했고 나에게 기대고 싶어 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서로에게 왜냐고 묻지 않았다. 그는 내 기억들이 거북하지 않게 다리를 뻗을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었고 나 또한 그의 기억들이 더 이상 그를 무력하게 하지 않도록 다독거려 주었다. 우리는 함께 나누고 싶어 했다. 우리의 소망과 관계없이 꾸역꾸역 터져나오는 향기롭지 못한 기억들도 그 기억들이 남긴 상흔도 그리고 그 뒤에 절망이나 허탈까지도 나는 이런 감정과 배려에 걸맞는 이름으로 사랑 외에 다른 이름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는 어디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방을 구했다던 날 그는 눈을 감고 나에게 한참을 기대 있었다. 다시 고집을 부리려 하지 않았는데 제가 또 고집을 부리고 있군요. 어머니가 소리치시더군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당하고 싶어서 경아 씨한테 이렇게 집착하냐고. 저도 경아 씨를 만나지 않으려고 애쓸 만큼 애써 보았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일부러 약속 장소와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고 달아나기도 했었고 언젠가 다시 엄청난 불행이 닥쳐올 것만 같아서 제 마음에 싹트는 감정을 무수히 짓밟았지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이 마치 퍼런 칼날 위를 걷는 기분이더군요. 우리의 결정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불행을 가져올 것인지 행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행복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발길 닿는 대로 살아가려 했는데 언제 어디서 우연에 급습당해도 무서울 것 없이 살려 했는데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면서 말했다. 어떤 불행이 닥쳐와도 당신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나누는 것이라면 두려울 게 없노라고.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큰 웃음을 터뜨리던 그의 얼굴이 갑자기 건조해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다 말끝을 채 맺지 못한 채 급하게 담배를 피워 물고 나를 안고 뺨을 비비다가 어느 순간 그의 손끝이 경직되는 것을 나는 지켜보았다. 그는 행복해지려는 본능과 행복을 피하려는 의지 사이에서 방황했고 우리 생활에서 행복의 기미가 느껴질 때마다 불행이 닥쳐올까봐 섬뜩한 긴장감 속으로 빠져들곤 했다. 그는 정신의 균열을 끌어안고 어디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우연에게 급습당하고 있는 것일까? 얼어붙은 마당을 서성거리는 내 그림자는 기다림 때문에 목도 키도 길게 늘어나 있었다. 그날 그는 유난히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괜찮아요? 아무 일 없었어요?
괜찮은 거죠? 정말 괜찮은 거죠? 그는 나에게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몇 번이나 확인한 뒤 텐마루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집에 오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오늘이 우리가 함께 산지 한 달째 되는 날이라는 사실이. 꼭 무슨 일이 당신한테 벌어졌을 것만 같아서 그때부터 내 정신이 아니었소. 그의 눈빛은 황망했다. 그때처럼 그가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올 것 같아 나는 두리번거렸지만 내 의식의 촉수에 걸려드는 것은 무덤처럼 가라앉아 있는 겨울밤의 정적뿐이었다. 내 배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던 날 그의 눈에는 눈물이 어른거렸다. 삶은 필연의 누적인가 아니면 우연의 중첩인가 하는 질문 앞에서 다시 확신해 봅니다. 예고 없이 닥치는 숱한 우연에도 불구하고 삶은 필연의 누적 쪽이 아니겠냐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지 않겠느냐고. 그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돌아오지 않는가? 아니다. 반드시 그는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그의 어머니 지적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역하기 위해 무모하게 운명의 새 장을 펼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우연이 우리를 덮쳐오지 않는 한 저 방에서 필연의 삶을 엮어가야 하는 것이다. 나는 대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섰다. 골목을 점령한 한밤중의 정적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담장 안쪽을 기웃거리면서 슬금슬금 손가락을 뻗고 있었다. 정적의 소리 없는 손이 담장을 넘어가 누군가의 머리채를 성큼 낚아챌 것만 같아 나는 일부러 발소리를 내면서 골목을 서성이기 시작했지만 내 발소리에 어지럽게 치이면서도 정적들은 손가락 뻗기를 멈추려 하지 않았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 담장 안에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불행하면 불행한 대로 어둠과 함께 하루의 안식을 취하고 있을 사람들. 그들은 잠속에서나마 숨어있는 손들의 가위바위보 소리를 듣고 있을 것인가. 나는 건너편 집 담벼락에 기대섰다. 우리 방의 불빛은 골목의 어둠을 밝히지도 못하고 어둠 속으로 함께 침몰하지도 못한 채 차가운 허공에서 부유하고 있었다. 창백한 빛을 내보내고 있는 사각의 방. 우리는 저 안에서 우리만의 갈래길을 꿈꾸었지만 지금 저 방은 잠들지 못하고 있다. 멀고 어두운 겨울밤을 불빛 하나로 버텨야 하는 그와 나의 방은 삭정이에 걸린 연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어쩌면 우리가 펼쳤던 보 또한 두 사람 사이에 새롭게 탄생하는 한 생명의 낯선 운명을 감싸안기에는 너무 작은 것이 아닐까.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눈물 때문에 내 눈에 어리는 달은 자꾸만 기울고 있는데